남편이 세상을 떠났다. 그 결과 내 딸은 집과 6억만 달러를 상속받았고 나는 낡아 빠진 오두막 한 채만 얻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딸은 나를 집 밖으로 내쫓으며 소리쳤다. 돼지들이나 사는 곳으로 꺼져버려. 이 가난뱅이 주제에. 며칠 후 그 오두막에서 내가 발견한 것으로 꺼져버려. 내가 발견한 것은 딸을 완전히 변한 것은 딸을 완전히 경악하게 만들었다. 내 이름은 정인. 올해 56세다. 지난 30년간 나는 내 가족을 아주 잘 알아. 유언장은 강 변호사 사무실에서 낭독되었다. 그는 안경을 코끝에 걸친 채 서류를 읽을 때마다 안경이 자꾸 흘러내리는 나이 지긋한 남자였다. 나는 낡은 가죽 소파에 앉아 긴장감을 억누르려 두 손을 각지 낀 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내 옆에 앉은 딸 아영은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한 비싼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녀의 자세는 뻣뻣했고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자, 강 변호사가 헛기침을 하며 말했다. 이제 이민준 씨의 마지막 유언을 낭독하겠습니다. 내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민준 씨와 나는 25년간 부부로 살았다. 우리는 함께 노력하여 삶을, 가정을, 그리고 미래를 일구었다. 나는 당연히 모든 것이 공평하게, 어쩌면 대부분이 나에게 남겨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영은 이미 성공한 변호사였으니까. 사랑하는 아내 정인에게 강 변호사가 낭독하자 나는 몸을 고추세웠다. 나는 금살리 그 오두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그에게 남긴다.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 오두막은 민준 씨가 오래전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것으로 낡고 수리되지 않은 건물이었다. 우리는 손볼 엄두도 내지 못했다. 너무나 많은 노력이 필요했으니까. 사랑하는 딸 아영에게 강 변호사가 이어 말했다. 나는 가랑동에 있는 집, 모든 은행 계좌, 투자금, 그리고 총 6억만 달러의 현금을 그에게 남긴다. 세상이 멈춘 듯했다. 6억만 달러. 내가 25년간 살았던 집, 우리가 함께 일구었던 모든 것. 아영이 모든 것을 가졌고 나는 무너져가는 오두막 한 채를 얻었을 뿐이었다. 뭔가 잘못된 게 분명해. 나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아영이 차가운 미소를 띠며 나를 돌아보았다. 엄마, 아무것도 잘못된 거 없어. 아빠는 자신이 뭘 하는지 알고 계셨어. 강 변호사는 거의 동정심 어린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정희 씨, 조언은 매우 명확합니다. 남편분께서는 자신의 유언을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하셨습니다. 우리는 묵묵히 변호사 사무실을 나섰다. 4월의 햇살은 너무나 눈부셨고 잔인하게 느껴질 정도였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아영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오븐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처럼 그녀에게서 흘러나오는 만족감을 느낄 수 있었다. 그날 저녁, 내가 지난 수십 년처럼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 아영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엄마가 지낼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나는 식칼을 도마 위에 내려놓았다. 무슨 문제? 이 집은 이제 제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엄마도 이제 엄마만의 공간을 가질 때가 된 것 같아요. 나는 그녀를 쳐다보며 농담이길 바랐다. 아영아, 이곳은 내가 25년간 살아온 집이야. 너희 아빠와 내가 삶을 일군 곳이라고. 아빠는 더 이상 안 계셔. 그녀는 차갑게 말했다. 그리고 이 집은 이제 내 거야. 엄마는 그 오두막이 있잖아. 아영아, 그 오두막은 전기, 수도도 없어. 지붕은 무너져 내리기 일보 직전이라고. 그녀는 내 문제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듯 어깨를 으쓱했다. 그럼 엄마가 알아서 수리해야지. 안 그래? 잘 들어. 일을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 짐을 쌀 시간을 일주일 줄게. 나는 마치 색의 뺨을 맞은 것 같았다. 일주일? 일주일이라니. 그녀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되풀이했다. 엄마, 이걸 독립할 기회라고 생각해봐. 엄마는 항상 자신만의 시간을 더 많이 갖고 싶다고 말했잖아.
이어지는 며칠은 혼란과 고통의 소용돌이였다. 나는 개인 소지품, 가족 사진, 그리고 여행 가방 2개에 겨우 들어갈 옷가지들을 쌌다. 아영은 매처럼 나를 주시하며 내가 그녀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것도 가져가지 못하게 했다. 그건 안 돼. 내가 어머니가 물려주신 도자기 세트를 집으려 할 때 그녀가 막았다. 그건 집과 함께 있는 거야. 그건 우리 엄마가 나에게 주신 거야. 아영아, 원래 내가 물려받은 물건이라고. 하지만 이 집은 이제 내 거야. 그러니 집 안에 있는 물건도 내 거지. 마지막 날, 내가 낡은 차에 짐을 싣고 있을 때 아영이 밖으로 나왔다. 그녀는 새 명품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내가 본 적 없는 보석을 착용하고 있었다. 엄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엄마를 겨냥한 게 아니에요. 그녀는 말했지만 그녀의 어조는 정반대였다. 분명히 그녀만의 이유가 있었다. 그럼 그 이유가 뭔데? 내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아영이 내게 다가왔다. 아주 잠깐 동안 나는 그녀가 마침내 약간의 동정심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더욱 차가워졌다. 아마도 아빠는 엄마가 늘 짐이었고 항상 아빠에게 의존하며 아무것도 진정으로 기여한 것이 없다는 걸 마침내 깨달았기 때문일 거야. 어쩌면 아빠는 인생에서 뭔가 이룬 진정한 사람인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기를 원하셨는지도 모르지. 그녀의 말은 총알처럼 내 심장에 박혔다. 아영아, 나는 너를 키우기 위해 내 경력을 희생했어. 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된 건 너와 네 아빠 둘 다 그걸 원했기 때문이야. 아무도 엄마에게 강요하지 않았어. 그건 모두 엄마 자신의 결정이었어. 나는 손을 떨며 차에 앉았다. 아영은 문 앞에 서서 내가 어른이 된 후 유일하게 집이라고 불렀던 이곳을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오두막에 도착했을 때 해가 지고 있었다. 건물은 내가 기억하던 것보다 훨씬 더 엉망이었다. 페인트는 벗겨지고 창문은 깨져 있었으며 현관 계단은 흔들거렸다. 하지만 이것이 내가 가진 전부였다. 첫날 밤 나는 낡은 담요를 깔고 바닥에 누워 지붕의 구멍을 통해 별을 바라보았다. 나는 아이처럼 울었다. 집을 잃었기 때문만이 아니었다. 내가 안다고 믿었던 딸을 잃었기 때문이었다. 어떻게 잃었기 때문이었다. 내가 내 손으로 키우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했던 딸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하지만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고 고요한 숲이 나를 감쌀 때 내 마음속에 작은 불꽃이 피어올랐다. 그것은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결심이었다. 만약 아영이 내가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만약 그녀가 내가 이대로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녀는 크게 착각한 것이었다. 그녀는 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낡은 오두막 안에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오두막에서의 처음 며칠은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날들이었다. 전기가 없어 나는 촛불과 먼지투성이 서랍에서 찾은 낡은 손전등에 의지해야 했다. 수도가 없어 반마일을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우물에서 물을 길어야 했다. 매일 점점 더 무거워지는 물통을 들고 다니자 편안한 교회 생활에 익숙했던 내 손은 금세 물집과 상처로 뒤덮였다. 하지만 육체적인 고통은 감정적인 고통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셋째 날 내 여동생 수진이 전화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상하고 멀게 느껴졌다. 아영이가 말한 게 사실이야? 그녀가 물었다. 무슨 말인데? 나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지만 물었다. 언니가 유언장 낭독 때 변호사를 공격했다고 하던데 모든 돈을 못 받아서 소리 지르고 난리를 쳤다고. 내 손에 들린 휴대폰이 무겁게 느껴졌다. 수진아, 그건 전부 거짓말이야. 나는 절대 그런 적 없어. 그리고 아영이를 계속 괴롭히면서 돈을 요구하고 유언장을 뒤엎으려고 변호사를 선임하겠다고 협박했다고도 하더라. 그건 전부 거짓말이야. 내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수진아, 나는 네 언니잖아. 네가 날 제일 잘 알잖아.
전화 너머에는 길고 고통스러운 침묵이 흘렀다. 언니, 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아영이가 전화했을 때 정말 불안해 보였거든. 언니를 너무 무서워한다고 말했어.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오두막에 썩은 마루에 앉아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었다. 아영은 내 집을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내 모든 인간관계를 체계적으로 파괴하고 있었다. 다음 날 내 계모임이 취소되었다. 매주 금요일마다 정기적으로 모이던 저녁 식사 자리였다. 정인 씨, 당분간은 쉬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게 좋겠어요. 이어서 내 사촌 동생 혜원이 전화했다. 그녀는 한때 내 친동생 같았다. 아영이가 그러던데 민준 오빠 돌아가신 후에 언니가 계속 술에 절어 산다고. 어쩌면 도움을 받아야 할지도 몰라. 모든 전화는 칼날 같았다. 아영은 교묘하게 이야기를 꾸며냈고 그 이야기 속에서 나는 악인이었다. 남편조차 믿지 않아 재산을 남겨주지 않은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탐욕스럽고 절망적인 과부. 내가 오두막으로 이사 온 지 일주일 후 아영이 내 문 앞에 나타났다. 그녀는 번쩍이는 새빨간색 BMW를 몰고 왔고 내 차보다 비쌀지도 모르는 코트를 입고 있었다. 안녕. 그녀는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엄마가 어떻게 지내나 보러 왔어요. 나는 낡은 방충망 너머로 그녀를 바라보며 그녀의 등장을 소화하려 했었다. 무슨 일로 왔니? 아영아? 엄마를 보러 오면 안 돼요? 그녀는 웃었지만 그 웃음은 공허했다. 와, 여기 정말 끔찍하네요. 그렇죠? 저 깨진 창문들이랑 지붕 좀 봐요. 세상에, 엄마 정말 여기서 사는 거예요? 나에겐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 그럼 엄마가 알아서 살만하게 만들어야겠네요. 안 그래요? 그녀는 한 걸음 다가와 목소리를 낮췄다. 있죠? 내가 다른 친척들한테 엄마 얘기를 계속하고 있었어요. 내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다. 무슨 얘기를 했는데 그냥 사실대로 말했을 뿐이에요. 엄마가 유언장 낭독 후에 너무 예민해져서 아빠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에 대해 정말 많은 나쁜 말을 했다고요. 아영아, 그건 사실이 아니잖아? 너도 잘 알잖아. 그녀는 어깨를 으쓱했다. 엄마, 그냥 사실처럼 느껴지는걸요. 그리고 모두들 지금 엄마가 슬픔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녀는 돌아서서 자신의 차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녀는 멈춰 서서 나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또 뭐였더라? 수진 이모가 엄마가 유언장을 뒤엎으려 할지도 모른다고 하던데. 그냥 알려주는 건데. 아빠가 고용한 변호사는 전국 최고의 변호사였어요. 모든 것이 법적으로 완벽해서 흠잡을 데가 없어요. 만약 엄마가 섣불리 행동하면 엄마 손에 있는 얼마 안 되는 돈마저 다 날릴 거예요. 그녀가 떠난 후 나는 그 깨진 문 앞에 오랫동안 서서 그녀의 차가 흙길 끝에서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았다. 잔혹한 진실이 눈사태처럼 나를 덮쳤다. 나는 집과 가족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아영은 내 명성까지 체계적으로 파괴하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깨진 창문을 테이프와 판자로 수리하려 했으면서 지난 25년을 되돌아보았다. 나는 정말 그렇게 형편없는 엄마였을까? 그렇게 형편없는 아내였을까? 아영이가 8살 때 폐렴에 걸렸을 때 나는 사흘 밤낮을 병원에서 의자에 앉아 잠들며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모든 학교 발표회에 참석했고 모든 과학 숙제를 도와주었다. 1998년 민준 씨가 실직했을 때 나는 비서로 돌아가 가족의 생계를 꾸렸다. 그가 더 좋은 직장을 찾았을 때 나는 그만두었다. 그가 아영에게는 집에 누군가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기 때문이었다. 그 모든 일들이 그에게는 아무 의미도 없었을까? 아영에게는 아무 의미도 없었을까? 분명히 없었다. 이곳으로 이사 온 지 2주 후 가장 가까운 이웃인 김씨 할아버지가 나를 찾아왔다. 그는 민준 씨를 알던 노인이었다. 정인 씨,
그가 모자를 벗으며 말했다. 민준 씨 일은 유감입니다. 하지만 지금 정희 씨가 겪고 있는 일은 더 유감스럽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씨 할아버지. 나는 여기서 40년을 살았어. 그가 말을 이었다. 이 땅의 가치를 잘 알고 있지. 정희 씨 남편은 영리한 사람이었어. 아주 영리한 사람. 나는 그때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의 말은 계속 내 마음속에 남아있었다. 오두막에 들어온 지 2달이 끝날 무렵 나는 7kg이 빠져 있었다. 내 손바닥은 굳은 살로 가득했고 거칠어졌다. 머리카락은 윤기를 잃었고 눈가에는 새로운 잔주름이 늘었다. 하지만 다른 것도 있었다. 내 눈빛에는 이전에는 없던 어떤 확신이 더해졌다. 어느 날 아침 현관에 부서진 조각들을 쓸고 있을 때 나는 헐거워진 나무 판자 몇 개 밑에서 흙에 반쯤 묻힌 이상한 열쇠를 발견했다. 그것은 내가 전에 본 어떤 열쇠와도 달랐다. 무거웠고 복잡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나는 그것을 햇빛 아래로 가져가 손가락 끝으로 돌렸다. 이 열쇠는 어떤 문에 쓰는 걸까? 내가 이미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했던 이 오두막에서 나는 완전히 새로운 것을 안다고 생각했던 이 오두막에서 그날 밤 촛불이 내 주위를 깜빡이고 밖에 숲이 속삭일 때 나는 그 열쇠를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 위에는 내가 알아볼 수 없는 작은 기호들이 새겨져 있었고 이것이 평범한 열쇠가 아니라는 직감이 들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내가 느낀 것은 절망이나 슬픔이 아니었다. 그것은 호기심이었다. 그리고 그 호기심 아래에는 더 위험한 어떤 것, 희망이 있었다. 나는 그때 알지 못했다. 그 작은 굴이 열쇠가 모든 것을 바꿀 것이라는 것을. 나는 내가 유배당한 삶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모하여 아영에게 그녀가 결코 예상하지 못할 놀라움을 안겨줄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 열쇠에 대한 집착은 며칠 동안 나를 사로잡았다. 나는 그것을 주머니에 넣고 장작을 패고 물을 깃고 지붕에 새는 곳을 수리하려는 등 일상적인 생존 활동을 했다. 매일 밤 촛불 아래에서 나는 그것의 용도를 알아내려 했으며 자세히 살펴보았다. 새겨진 기호들은 왠지 익숙했지만 어디서 본 것인지 도무지 기억나지 않았다. 그 기호들은 작고 섬세했으며 마치 거장의 손길에서 나온 듯했다. 열쇠 자체는 무거웠고 사용된 금속은 일반적인 황동 같지 않았다. 열쇠를 찾은 지 나흘째 되는 날 나는 오두막을 더 체계적으로 조사하기로 결심했다. 이곳에 머무는 몇 달 동안 나는 생존에 바빠 제대로 탐험해 본 적이 없었다. 이제 이 열쇠를 동기 삼아 나는 그에 맞는 자물쇠나 숨겨진 공간을 찾기 시작했다. 지하실부터 시작했다. 그곳은 축축하고 거미줄로 가득한 공간으로 나는 이전에는 의도적으로 피했었다. 손전등과 새로운 결심을 가지고 나는 삐걱거리는 나무 계단을 내려갔다. 지하실은 예상보다 넓었고 거의 오두막 전체 아래로 뻗어 있었다. 벽은 거칠게 다듬은 돌이었고 바닥은 젖은 흙이었다. 한쪽 구석에는 먼지투성이 낡은 상자들이 쌓여 있었고 다른 쪽 구석에는 녹슨 연장들이 벽에 걸려 있었다. 바로 그때 나는 그것을 보았다. 가장 안쪽 벽에 작은 금속 문이 있었는데 낡은 책장에 거의 완전히 가려져 있었다. 내가 다가가자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 문에는 작고 화려한 자물쇠가 있었고 열쇠에 새겨진 것과 똑같은 기호들이 새겨져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자물쇠 구멍에 넣었다. 완벽하게 들어맞았다. 수년 동안 잠겨 있었을지라도 자물쇠는 선명한 딸깍 소리를 내며 돌아갔다. 문이 열리자 벽에 박힌 금고처럼 작은 공간이 드러났다. 그 안에는 두툼한 크라프트지 봉투와 더 작은 금속 상자가 들어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2가지를 집어들고 계단을 올라갔다. 기대와 두려움으로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밑층으로 돌아와 찾을 수 있는 가장 밝은 빛 아래에서 나는 먼저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는 법률 문서, 지적도
그리고 주 정보관인으로 찍힌 몇 장의 A사 용지가 들어있었다. 하지만 서랍에서 찾은 돋보기로 더 자세히 읽어보니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채굴권이었다. 이 오두막이 위치한 전체 토지의 채굴권. 게다가 눈앞에 작은 땅뿐만 아니라 언덕을 넘어 200에이커에 달하는 숲 전체에 이르는 것이었다. 문서를 읽으면서 내 숨이 가빠졌다. 192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이 문서들에 따르면 민준 씨의 가족은 여러 세대에 걸쳐 이 땅의 채굴권을 소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민준 씨가 세상을 떠나기 2년 전 날짜로 된 최근 지질 보고서였다. 보고서는 이곳에 상당량의 고품질 석영 광맥과 함께 중보석 광맥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했다. 그러나 진정으로 내 숨을 먹게 한 것은 마지막 페이지였다. 한광업 회사가 이 채굴권에 대해 제시한 매입 제한 가격 거곡순만 달러. 이 제안은 민준 씨가 세상을 떠나기 6개월 전에 제시되었지만 옆에 손글씨로 적힌 메모에 따르면 그는 거절했다. 나는 적절한 때를 기다릴 것이다. 그가 익숙한 필체로 적어 놓았다. 나는 더욱 떨리는 손으로 그 작은 금속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밀봉된 편지가 들어있었고 그 위에 민준 씨의 필체로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사랑하는 정인에게. 편지는 이렇게 시작했다. 만약 당신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당신은 내가 남긴 것을 찾았다는 뜻입니다. 아영이가 당신에게 너무 잔인하게 굴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녀의 본성을 알기에 아마 그랬을 겁니다. 나는 잠시 멈춰 편지 위로 떨어지기 시작한 눈물을 닦아냈다. 당신은 내가 왜 이렇게 했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다. 왜 내가 집과 돈을 모두 아영이에게 남기고 당신에게는 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오두막만 남겼는지. 답은 간단합니다. 나는 당신을 이해합니다. 정인. 나는 당신의 강인함, 당신의 끈기,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살아남고 번성할 수 있는 당신의 능력을 압니다. 아영이는 아무것도 위해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그녀에게 바쳤고 나는 이것이 그녀를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을까 두렵습니다. 탐욕스럽고 이기적이며 타인에게 진정한 동정심이 없는 사람으로. 만약 내가 모든 것을 당신에게 직접 남겼다면 그녀는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어떤 식으로든 당신에게서 그것을 빼앗으려 했을 것입니다. 나는 불규칙한 숨을 쉬며 계속 읽어내려갔다. 하지만 당신, 나의 사랑, 당신은 아영이가 결코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내면의 힘. 나는 이 오두막에서 살아남아 이 보물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당신일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이것을 마지막 시험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아영이가 결코 통과할 수 없는 시험. 이 땅의 채굴권 가치는 내가 아영이에게 남긴 집과 현금을 훨씬 능가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당신의 독립, 남은 생애 동안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당신만의 방식으로 살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은행 금고에는 더 많은 문서가 있습니다. 당신 명의로 등록된 금고 번호는 이 편지 뒷면에 있습니다. 잘 활용하십시오, 정인. 우리가 함께 보낸 세월 동안 나는 항상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이 시련을 겪게 해서 미안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 모든 것을 극복할 만큼 충분히 강하다는 것을 압니다. 이제 당신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내 목까지 함께 잘 살아주십시오. 편지 마지막에는 번호 247이 적혀 있었다. 나는 오두막 바닥에 오래 앉아 그 편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민준 씨는 이 모든 것을 정교하게 계획했던 것이다. 그렇게 잔인하고 불공평해 보였던 유언장은 사실 아영이에게서 나를 보호하는 방식이었으며 동시에 아영이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것을 나에게 준 것이었다. 하지만 그의 말 속에는 사랑과 동시에 고통을 느끼게 하는 다른 무엇인가가 있었다. 그는 내가 이 시련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 만큼 나를 잘 이해했지만
동시에 아영이가 나를 배신할 것이라는 것을 알 만큼 아영이도 잘 이해하고 있었다. 대체 언제부터 그는 우리 딸이 그렇게 잔인한 짓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걸까? 언제부터 그는 딸이 어떤 사람으로 변했는지 깨달았던 걸까? 그날 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나는 더 이상 절망감을 느끼지 않았다. 버려졌다는 느낌이나 배신당했다는 느낌도 없었다. 나는 거에 잊고 지냈던 감각, 바로 힘을 느꼈다. 그녀는 나를 파괴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마침내 자신이 짐이라고 여겼던 어머니에게서 벗어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내가 진정으로 무엇을 상속받았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의 잔인함이 민준 씨가 그녀가 실패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바로 그 시험이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다음 날 나는 읍내은행으로 차를 몰고 갔다. 247번 금고 안에는 더 많은 문서가 있었다. 최신 지질 보고서와 3개의 다른 광어, 폐사들과 주고받은 서신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들은 모두 채굴권에 관심을 보였다. 가장 최근의 제안은 민준 씨가 세상을 떠나기 일주일 전 날짜로 7억만 달러를 제시하고 있었다. 오두막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아영이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는 아마 예전에는 내 것이었던 그 집에서 자신이 위대한 승리라고 믿는 돈을 탕진하고 있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이 쓰레기 취급했던 그 엄마가 방금 수백만 달러를 가진 부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은 결판을 낼 때가 아니었다. 먼저 나는 이 새로운 힘을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해야 했다. 한 가지는 확실했다. 아영이는 자신을 키운 이 여자를 심각하게 과소평가하고 있었다. 이어지는 며칠 동안 나는 조용히 일련의 조사를 진행했다. 나는 서두르지 않기로 결정했다. 민준 씨의 계획은 빈틈이 없었으니 나 역시 그만큼 신중하게 실행할 것이다. 먼저 나는 옆 동네에 있는 아영이를 모르는 다른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박 변호사는 채굴권과 토지 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나이, 지긋한 남자였다. 내가 서류를 그에게 보여주자 그의 눈에는 전문적인 흥미가 번들였다. 정인 씨. 그가 안경을 고쳤으며 문서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이건 정말 놀랍군요. 남편분께서 이곳의 서류를 완벽하게 처리하셨습니다. 이 채굴권은 합법적이며 다른 어떤 유산과도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요? 딸이 집과 현금을 상속받았지만 이 채굴권은 완전히 독립적이라는 뜻입니다. 명확하게 당신 명의로 되어 있으며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하거나 요구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안도감을 느꼈다. 그럼 광업 회사의 제안은요? 박 변호사는 웃었다. 매우 합법적입니다. 사실 그중 2 회사는 제가 아는 곳인데 신뢰도가 아주 높습니다. 하지만 정희 씨,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독립적인 지질 평가를 먼저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최근 몇 년간 중보석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나는 그의 조언을 따랐고 이 땅을 평가할 독립적인 지질학자를 고용했다. 김 박사는 50대 남성으로 회색 수염을 기르고 있었고 바위와 광물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의 눈은 열정으로 빛났다. 사흘 동안 나는 그가 이상한 장비를 들고 내 땅을 돌아다니며 샘플을 채취하고 측정을 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나는 낡은 오두막에서 겨우 살아가는 가련한 여인의 모습을 유지하며 일상생활을 계속했다. 동시에 나는 아영이의 행동을 더 면밀하게 관찰하기 시작했다. 이런 작은 읍내에서는 그녀에 대한 소식을 듣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 특히 우체국이나 슈퍼마켓에서는 모두들 이야기하기를 좋아했다. 내가 들은 소식들은 약간 놀라웠지만 어쩌면 놀랄 일도 아니었는지도 모른다. 글쎄, 그 아영이 말이야. 돈을 물쓰듯이 쓰더구먼. 최 여사가 슈퍼마켓에서 줄을 서서 속삭였다. 지난달에 새 차를 3대나 샀지 뭐야. 3대나. 아, 그리고 그녀가 계획하고 있는 유럽 여행도 있잖아. 그녀의 친구가 덧붙였다.
최고급 호텔에서 2달 동안 머문다는데 그거 엄청난 돈이 들겠지. 내 조카딸이 시내 보석산에서 일하는데 최 여사가 말을 이었다. 아영이가 4번이나 가서 목걸이랑 팔찌 같은 걸 샀대. 내 1년치 월급보다 많다고 하던데. 나는 점점 더 흥미를 느끼며 이 대화들을 들었다. 아영이의 행동은 민줄 씨가 예측했던 그대로였다. 그녀는 미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 돈을 탕진하고 있었다. 일주일 후 김 박사가 보고서를 나에게 건넸다. 그의 미소는 이전보다 훨씬 더 밝았다. 정희 씨, 당신의 이 땅은 문자 그대로 보물창고입니다. 그가 말했다. 석영관맥은 매우 풍부하고 품질도 아주 높습니다.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것은 그게 아닙니다. 또 무엇을 발견했나요? 자수정이 아주 많습니다. 보석 등급의 자수정 말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녹색 전기석입니다. 제가 찾은 샘플로 미루어 볼 때 이곳의 광물 매장량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는 보석에 대해 잘 알지 못했지만 김 박사의 표정을 보니 이것이 아주 좋은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리가 말하는 가치는 대략 어느 정도인가요? 내가 물었다. 보수적으로 추정하면 채굴권 가치는 대략 1천만에서 1당력만 달러 정도 될 것입니다. 만약 전기석 매장량이 제가 예상하는 만큼 풍부하다면 훨씬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국 7만 달러는 아영이가 상속받은 금액의 3배였다. 그것도 보수적인 추정치였다. 그날 밤 나는 촛불 아래에서 간단한 저녁 식사를 하며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민줄 씨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완전히 알고 있었다. 그는 나에게 표면적으로는 모욕이었던 것을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승리로 바꾸어 놓았다. 하지만 내 조사는 멈추지 않았다. 나는 아영이의 활동을 더 면밀하게 주시하기 시작했다. 원한 때문이 아니라 전략적인 호기심 때문이었다. 어느 날 오후 내가 은행에서 소액 거래를 처리하고 있을 때 아주 흥미로운 대화를 엿듣게 되었다. 아영이가 바로 내 옆 창고에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 듣지 않으려 해도 들릴 수밖에 없었다. 제 투자 계좌로 5만 달러를 더 이체해야 해요. 그녀가 은행원에게 말했다. 그리고 유산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에 대한 정보도 좀 필요해요. 앞으로 큰 지출이 몇 가지 있거든요. 유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는 것은 그녀가 이미 수중에 있는 현금보다 더 많은 돈을 썼다는 의미였다. 그녀가 떠난 후 나는 몇 분을 기다렸다가 같은 은행원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젊었고 아마 신입인 듯 약간 어리둥절해 보였다. 죄송합니다. 나는 가장 자애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방금 나간 저 여자분 혹시 아영이 아닌가요? 제가 그녀의 친척이거든요. 네, 이 양이요. 최근에 그 거래들 때문에 아주 바쁘게 드나들고 계세요. 아, 거래요? 아이고, 제가 다른 고객에 대해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데. 그녀는 말했지만 마치 가십을 공유하려는 듯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하지만 우리 둘만 아는 걸로 해요. 저는 이렇게 빨리 돈을 쓰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거의 매일 큰 금액을 인출하거든요. 이것은 매우 가치 있는 정보였다. 아영이는 민준 씨의 돈을 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속 불가능한 속도로 돈을 태우고 있었다. 며칠 후 저녁, 내가 다시 민준 씨의 문서를 훑어보고 있을 때 이전에 놓쳤던 것을 발견했다. 비교적 오래된 지질 보고서에 여백에 작은 손글씨가 적혀 있었다. 아영이는 진정으로 중요한 일에는 결코 인내심이 없다. 그녀는 항상 즉각적인 만족을 원한다. 반면 정인이는 최적의 시기를 기다리는 가치를 이해한다. 민준 씨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우리 딸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충동적인 본성, 모든 것을 즉시 소유하려는 욕망을 꿰뚫어 보았고 그 약점을 역이용했다. 다음 날 나는 은내에 나가보기로 결심했다. 생필품을 사러 가는 것 외에는 몇 주 동안 이 땅을 떠난 적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영이가 자신의 새로운 부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궁금했다.
나는 읍내에서 가장 비싼 옷가게에서 그녀를 찾았다. 그녀는 코트를 입어보고 있었는데 그 옷의 가격은 내가 지난 5년간 옷에 쓴 총액보다 많을 것 같았다. 이거 어때요? 그녀가 거울 앞에서 빙글빙글 돌며 점원에게 물었다. 다음 달 파리 여행에 입을 거예요. 이 양 정말 잘 어울리세요. 점원이 대답했다. 게다가 완벽하게 어울리는 신발도 저희가 가지고 있어요. 나는 스카프가 가득한 선반 뒤에 숨어 아영이를 들키지 않고 관찰했다. 그녀의 행동은 명확했다. 그녀는 감각적으로 쇼핑을 하고 있었고 가장 비싼 물건만 골랐으며 가격조차 묻지 않았다. 마치 무엇인가를 보충하려는데 돈이 그녀 자신도 모르는 어떤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가 세 개의 커다란 쇼핑백을 들고 가게를 나설 때 나는 거리를 유지하며 뒤를 따랐다. 그녀의 다음 목적지는 여행사였다. 그녀는 1시간 넘게 그곳에 머물며 극도로 호화로운 휴가를 계획하는 듯 보였다. 그 후 그녀는 부동산 중개업소로 갔다. 창문 너머로 나는 그녀가 부동산 전단지를 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 집들은 유산이 있다 해도 분명히 그녀의 감당 범위를 넘어섰다. 이것은 흥미로우면서도 슬픈 일이었다. 아영이의 행동은 복권에 당첨되었지만 그 횡재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과 똑같았다. 그녀는 몇 년 안에 자신을 재정적인 결함 끝으로 몰아넣을 충동적인 결정을 내리고 있었다. 그날 밤 오두막으로 돌아와 나는 기본적인 계산을 했다. 내가 관찰하고 들은 바에 따르면 아영이는 한 달에 대략 5만 달러를 쓰고 있었다. 이 속도라면 그녀의 유경력만 달러는 10년도 채 안 되어 바닥날 것이었다. 그녀가 혹시나 받을 대출 이자는 계산에 넣지도 않았다. 민줄 씨의 말이 옳았다. 아영이에게는 진정한 부를 다룰 규율도 지혜도 없었다. 하지만 나에게는 있었다. 촛불이 내 주위를 깜빡이고 밖의 어둠 속에서 숲이 낮게 으르렁거릴 때 나는 결심을 했다. 이제 내 채굴권을 현실로 만들 때였다. 하지만 내 방식대로, 내 조건으로 가장 완벽한 시점에 진행할 것이다. 아영이는 그녀의 놀라움을 받게 될 테지만 그 전에 그녀는 먼저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 오두막으로 이사 온 지 6개월 후 내 삶은 상상 이상으로 완전히 뒤바뀌었다. 신중한 협상 끝에 나는 채굴권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광업회사의 2억 달러에 팔았고 미래의 로열티까지 확보했다. 하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소박한 삶을 살았다. 나는 여전히 오두막에 살았지만 이미 몰래 전기와 수도를 설치해 놓았다. 밖에서 보면 이곳은 여전히 오두막에 설치해 놓았다. 밖에서 보면 이곳은 여전히 낡고 허름하여 아영이에 일치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나 자신의 편안함을 위해, 나 자신의 편안함을 위해 나는 이제 남은 생일을 편안하게 보낼 만큼 충분한 돈이 있었고 게다가 아이들 몫까지 넉넉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내 인생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았다는 그 감각이었다. 동시에 나는 아영이의 예측 가능한 삶의 진행 과정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 읍내 사람들이 나를 잔인한 딸에게 버림받은 가련한 놈으로 동정하기 시작하면서 나의 정보원들도 더 신뢰할 수 있게 되었다. 내가 들은 것은 전혀 예상 밖의 일이 아니었지만 아영이의 몰락 속도는 여전히 나를 놀라게 했다. 그녀가 샀던 차 3대 중 2대는 이미 팔았대. 최 여사가 슈퍼마켓에서 우연히 만났을 때 나에게 말했다. 게다가 그 유럽 여행도 취소했더라. 정말? 그랬어? 나는 놀란 척 물었다. 내 형님이 은행에 다니는데 그녀가 말했다. 아영이가 거의 매일 은행에 가서 어떻게든 대출을 더 받으려고 한대. 듣자 하니 지금은 이미 2억만 달러 넘게 빚을 졌다고 하던데 단 6개월 만에 2억만 달러를 빚지다니. 아영이의 자멸 속도는 내가 계산한 것보다 훨씬 빨랐다. 하지만 그녀의 세상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진정으로 확신시켜준 것은 화요일 오후 약국에서
그녀를 보았을 때였다. 그녀는 달라져 있었다. 전에는 항상 완벽하게 손질되어 있던 머리카락은 이제 헝클어져 있었고 옷은 여전히 비쌌지만 구겨져 있었다. 그러나 가장 많은 것을 말해주는 것은 그녀의 눈빛이었다. 그것은 절망의 눈빛이었다. 그것은 절망의 눈빛이었다.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마침내 깨달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눈빛. 그녀는 신경안정제와 수면제를 사고 있었고 약사에게 보험으로 이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지. 그날 밤 나는 편안한 오두막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을 때 내가 기다리던 전화가 걸려왔다. 엄마. 아영이의 목소리는 아주 작고 내가 어렸을 때만 들었던 연약함이 섞여 있었다. 안녕, 아영아. 엄마. 엄마란 얘기 좀 해야 해요. 엄마를 찾아가도 될까요? 나는 창밖의 칠흑 같은 숲을 바라보며 기묘한 평온함을 느꼈다. 물론이지. 언제? 지금요. 너무 급해요. 알았어. 내가 어디 있는지 알지? 1시간 후 나는 흙길을 따라 다가오는 익숙한 엔진 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내가 문 밖으로 나갔을 때 그것은 더 이상 번쩍이는 빨간색 BMW가 아니었다. 10년쯤 된 중고 세단이었다. 아영이는 마치 모든 움직임이 그녀를 지치게 하는 것처럼 천천히 차에서 내렸다. 그녀가 현관의 불빛 아래로 걸어왔을 때 나는 그녀가 계속 울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녀가 입을 열자 목소리가 무너졌다. 제가 정말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어요. 나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서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렸을 때 문제가 생기면 나에게 도움을 청하러 왔던 수많은 때와 그녀가 자라서 나를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생각했을 때 그 방문들이 어떻게 완전히 끊겼는지 생각했다. 들어올래? 나는 마침내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녀를 오두막으로 안내했다. 나는 차를 끓였다. 마치 이 대화가 곧 있을 것을 진작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아영이는 내가 손님용으로 마련한 의자에 앉아 주위를 둘러보았다. 마치 처음으로 이곳을 진정으로 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여기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요. 그녀가 중얼거렸다. 엄마가 정리했네요. 최대한 노력했지. 그녀는 오랫동안 침묵하며 무릎 위에서 불안하게 손을 비볐다. 마침내 그녀가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다. 엄마, 저 큰 문제에 처했어요. 아주 심각한 문제요. 어떤 문제인데? 돈이요. 제가 빚을 너무 많이 졌어요. 갚을 수 없을 만큼이요. 얼마나? $4억만.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다. 저는 시간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돈이 영원히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어리석은 투자를 했고 전혀 필요 없는 것들을 샀고 생각 없이 돈을 썼어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한때는 내 보물이었고 내 어린 소녀였지만 이제는 내가 거의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내 초라한 오두막에 앉아 모든 오만함을 벗어던진 채 내가 한때 알았던 그 소녀의 그림자를 다시 보는 듯했다. 그럼 내가 뭘 해주길 바라니? 내가 나지막이 물었다. 도움이 필요해요. 제가 자격 없다는 거 알아요. 엄마에게 너무 나빴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엄마는 제 유일한 가족이에요.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흐르기 시작했다. 아주 잠시 동안 내 마음이 약해졌다. 결국 그녀는 내 딸이었다. 내가 내 손으로 키우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했던 딸. 그녀가 나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을 주었든. 아영아,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6개월 전 너는 나에게 돼지들이나 사는 곳으로 꺼지라고 했어. 나를 가난뱅이라고 불렀지. 네 아빠 빈소 앞에서 나를 모욕했고 내가 20년 넘게 살았던 집에서 나를 쫓아냈어. 알아요. 제가 정말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너는 내 가족 사진을 가져갔고 내 옷을 가져갔고 심지어 우리 엄마가 나에게 주셨던 도자기 세트까지 가져갔어. 너는 내가 아무것도 기여한 적이 없다고 했지?
내가 늘 짐이었다고 했어. 내가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는 그녀의 얼굴에 따귀를 때리는 것 같았다. 그녀의 표정에서 내가 그 잔인했던 과거를 상기시킬 때마다 그녀가 움츠러드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지금 나는 말을 이었다. 너는 네가 머무는 것조차 역겨워했던 이 오두막으로 나에게 도움을 청하러 왔어. 아영아, 뭐가 달라졌니? 네가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갑자기 내가 좋은 엄마가 된 거니?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어요. 제가 이 세상에서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유일한 사람을 어떻게 대했는지 이 시간 동안 계속 생각했어요. 그녀의 말은 진심으로 들렸다. 내 일부는 그녀를 믿고 싶었지만 다른 부분, 몇 달 동안 고통을 묵묵히 견뎌내고 모욕당하고 버려졌던 그 부분은 여전히 상처를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다. 아영아, 내가 여기서 뭘 배웠는지 아니? 내가 그녀에게 물었다. 나는 네가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 내 가치는 누구의 승인도 필요 없다는 것을 배웠지. 그리고 때로는 상처를 주는 사람이 우리가 그렇게 많은 것을 바칠 가치가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배웠어. 엄마, 제발요. 제가 엄마에게 돈을 갚을게요. 제가 재정 문제를 해결하면 빌린 돈을 이자까지 전부 갚을게요. 무슨 돈으로 갚을 거니, 아영아? 내가 듣기로는 너는 거의 모든 유산을 탕진했다고 하던데. 네가 4억만 달러의 빚을 갚을 수 있다고 어떻게 생각하니? 그녀는 침묵했다. 우리 둘 다 그녀에게 답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나는 일어나 창가로 가서 밖의 어둠을 바라보았다. 몇 달 동안 나는 이 순간을 상상해왔다. 아영이가 기어와 나에게 애원하는 날을 꿈꿨다. 내 환상 속에서 나는 그녀에게 엄격하고 무정하게 대해 그녀가 나에게 주었던 것을 맛보게 했다. 하지만 지금 그녀가 정말로 여기 있고 그녀가 진정으로 무너지고 절망하는 모습을 보니 내 감정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했다. 엄마,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간절함으로 가득했다. 제가 엄마에게 아무것도 요구할 자격 없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이 돈을 못 받으면 모든 걸 잃을 거예요. 집도, 제 변호사 사무실도, 모든 걸요. 나는 돌아서서 그녀를 보았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니, 아영아. 네가 모든 걸 가졌고 내가 아무것도 없었을 때 너는 내 안위에 신경 썼니? 아니요.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이 미워요. 진실의 순간이 찾아왔다.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결정해야 했다. 아영이가 나에게 그랬던 것처럼 잔인하고 무정하며 동정심 없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민준 씨가 내 안에서 보았던 그 사람, 강인하지만 같이 있을 때 자비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영아, 나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단 한 번만 제안을 하마. 그녀의 눈에 절망적인 희망이 타올랐다. 네 빚을 처리하는 것을 돕겠지만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빌려주는 것이다. 그것도 아주 구체적인 조건으로. 뭐든지요. 어떤 조건이든 받아들일게요. 나는 웃었지만 따뜻한 미소는 아니었다. 아직 조건을 듣지 못했잖니. 나는 아영이 맞은편에 앉아 기대와 두려움이 섞인 눈빛으로 내 조건을 기다리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몇 달 동안 나는 이 순간을 상상해왔고 이제 그것이 정말로 찾아오자 나는 수년 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깊은 평온함을 느꼈다. 내 조건은 이렇다. 나는 단호하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네 빚을 갚고 다시 시작할 미천을 마련해주기 위해 50만 달러를 빌려줄 것이다. 엄마,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아요. 나는 손을 들어 그녀를 조용히 시켰다. 아직 다 말하지 않았다. 이 대출의 연이율은 5%이며 10년 안에 갚아야 한다. 이건 어떤 은행보다도 관대한 조건이다. 그녀는 급히 고개를 끄덕였다. 받아들일게요. 당연히 받아들일게요. 하지만 다른 조건도 있다. 앞으로 5년 동안
너는 나를 위해 일해야 한다. 매주 토요일마다 이곳에 와서 이 땅의 유지 보수 작업을 돕고 내가 도움이 필요한 어떤 일이든 해야 한다. 불평 금지, 핑계 금지다. 나는 그녀의 얼굴이 미세하게 변하는 것을 보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리고 올 때마다 나에게 존경하는 태도로 말해야 한다. 네가 늘 하던 경멸하거나 깔보는 듯한 말은 더 이상 안 된다. 네가 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엄마처럼 나를 대해야 한다. 알겠니? 마지막으로 나는 일어서서 내 책상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네가 나에게 한 모든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는 편지를 써야 한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다음 설날 가족 모임에서 모든 친척들 앞에서 그 편지를 읽어야 한다. 아영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엄마, 그건 너무 창피해요. 창피하다고?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네 엄마를 모욕한 행동에 대해 사과하는 것이 창피하다고 생각하니? 그럼 네가 나를 집 밖으로 내쫓고 모든 친척들에게 나에 대한 거짓말을 했을 때는 창피하다는 생각 안 했니? 그녀는 수치심에 고개를 숙였다. 아니요. 엄마 말이 맞아요. 제가 그렇게 할게요. 좋아. 그럼 그렇게 하기로 하자. 다음 날 나는 그녀의 계좌로 돈을 이체했고 그녀가 빚에서 벗어나 안도하는 모습을 보며 기묘한 만족감을 느꼈다. 내가 그녀를 돕는 것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내가 상황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가 첫 번째 토요일에 일하러 왔을 때 청바지와 낡은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내가 몇 년 동안 그녀에게서 보지 못했던 모습이었다. 비싼 옷과 오만한 태도 없이 그녀는 수십 년 전 내가 기억하는 그 딸의 모습에 더 가까워 보였다. 제가 뭘 하면 될까요? 그녀가 물었다. 그 목소리에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존중이 담겨 있었다. 뒤편 창고 정리하는 걸 도와줘야 해. 내가 물건들을 다시 정리하고 있거든. 첫 1시간 동안 우리는 묵묵히 일했다. 나는 그녀가 이런 거친 일을 얼마나 익숙해하지 않는지 알 수 있었다. 그녀의 부드러운 손은 이런 노동에 익숙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불평하지 않았다. 우리가 낡은 상자 몇 개를 옮기고 있을 때 그녀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엄마, 뭐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물론이지. 엄마는 그 돈을 어디서 구해서 저에게 빌려준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었어요? 엄마는 분명 가난뱅이였잖아요. 나는 그녀의 말을 마저 이어주었다. 그녀는 얼굴을 붉혔다.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나는 웃었지만 이번에는 잔인한 웃음이 아니었다. 아영아, 나에 대해 네가 모르는 게 많아. 네가 물어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것들이 많지. 그날 오후 그녀가 떠난 후 나는 새로 고쳐진 현관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제 내 부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아는 숲을 바라보았다. 나무들은 저녁 바람에 흔들리며 속삭였다. 이것은 내 평생 처음으로 느껴보는 완전한 평온함이었다. 이어지는 몇 달 동안 우리는 새로운 일상을 만들었다. 아영이는 매주 토요일마다 불평 없이 일하러 왔다. 우리는 점차 진정한 대화를 시작했다. 과거의 피상적인 교류가 아니라 삶과 실수, 그리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솔직한 대화였다. 어느 가을 토요일 우리가 낙엽을 쓸고 있을 때 그녀가 갑자기 아주 직설적인 질문을 했다. 엄마, 저를 정말 용서하셨나요? 나는 하던 일을 멈추고 빗자루에 기댔다. 아영아, 용서는 내가 마음대로 주고 거둘 수 있는 산이 아니란다. 그것은 진정한 변화를 보았을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야. 그럼 엄마는 변화를 보셨나요? 나는 가장 뼈아픈 방식으로 겸손을 다시 배운 이 40세 여자를 바라보았다. 보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네 자신도 보았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 한 방울을 닦아냈다. 제가 예전의 제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워요.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아영아. 그것을 사용하여
너의 미래를 더 좋게 만들면 된다. 설날이 다가왔다. 이것은 내가 유배당한 이래 첫 가족 모임이었다. 아영이는 약속을 지켰다. 그녀는 나뿐만 아니라 자신의 거짓말에 속았던 모든 친척들에게 사과하는 진심 어린 편지를 썼다. 그녀가 내 여동생 수진의 거실에서 모든 가족 앞에서 그 편지를 큰 소리로 읽었을 때 현장은 침묵에 잠겼다. 나는 몇몇 친척들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들은 그녀의 이야기를 믿고 나를 멀리했던 사람들이었다. 엄마, 아영이가 편지를 마치고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저는 엄마의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지만 언젠가 다시 그 용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녁 식사 후 수진이 후회 가득한 눈빛으로 내게 다가왔다. 언니, 우리가 그때 그렇게 쉽게 속아 넘어갔다는 게 믿기지 않아. 우리가 언니를 더 잘 알았어야 했는데. 사람들은 항상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믿는 법이지.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 그들이 진실을 알았다는 거야. 그 앨범은 내가 오두막에서 열쇠를 찾은 지 꼭 1년이 되는 때였다. 나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 이제 나의 진정한 상황을 드러낼 때였다. 하지만 나는 내 방식대로 할 것이다. 나는 언덕 위에 아름다운 집을 샀다. 넓은 계곡을 내려다볼 수 있는 곳이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우아하고 편안했으며 완전히 내 것이었다. 아영이가 평소처럼 토요일에 일하러 왔다가 오두막이 비어있고 새 주소로 안내하는 쪽지만 남아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녀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엄마. 그녀가 내 새 집에 도착했을 때 말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곳은 내 집이다. 내가 간단히 대답했다. 내 진정한 집이지. 하지만 어떻게? 엄마가 저에게 빌려준 돈은요? 엄마의 재정 상태는요? 나는 웃으며 그녀를 넓고 차를 끓이기 좋은 부엌으로 초대했다. 아영아, 네가 예전에 보잘것없다고 생각했던 그 오두막 기억하니? 사실 네 아빠는 너와 내가 처음에는 알지 못했던 것을 알고 계셨단다. 그 땅에는 아주 가치 있는 채굴권이 있었어. 나는 그녀가 이 정보를 소화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표정은 혼란에서 이해로, 그리고 내가 경외감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감탄으로 바뀌었다. 엄마는 아빠가 알고 계셨다는 말이에요. 그녀가 말했다. 아빠는 자신이 뭘 하는지 완전히 알고 계셨다고요? 아빠는 제가 그 현금을 탕진할 거라는 걸 아셨지만 엄마에게는 인내심과 지혜가 있어서 아빠가 남긴 진정한 보물을 발견할 거라는 걸 아셨다고요? 아영이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녀는 마침내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다. 그럼 엄마는 애초에 그 돈이 필요 없었던 거네요? 엄마는 사실 제가 고통받고 제 모든 행동의 결과를 감당하는 것을 지켜볼 수도 있었던 거네요? 나는 그렇게 할 수도 있었지. 그럼 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 내 손을 그녀의 손 위에 얹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이 일어났지만 너는 결국 내 딸이니까. 그리고 나는 네 예전 모습이 네 마음속 어딘가에 아직 숨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야.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흐르기 시작했다. 저는 자격 없어요. 어쩌면 그렇겠지. 내가 나지막이 말했다. 하지만 엄마의 사랑은 항상 자격에 기반을 두는 것은 아니란다. 그해 여름, 아영이는 약속했던 10년 기한보다 3년 일찍 대출금을 모두 갚았다. 그녀는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을 재건했지만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운영했다. 재정 위기에 처한 가정을 돕는 데 전문화했다. 그녀는 이것이 자신이 보답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어느 토요일 우리가 세정원에서 함께 일하고 있을 때 그녀가 갑자기 내게 직설적인 질문을 했다. 엄마는 혹시 아빠가 처음부터 유산을 공평하게 나누어 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나는 현관 아보솔개 옆에 장미를 심으면서 그녀의 질문을 곰곰이 생각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내가 마침내 대답했다. 네 아빠는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셨어.
그는 내가 혼자서도 살아남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아셨고, 너는 지혜 없는 돈은 아무 가치 없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아셨지. 그럼 우리가 배웠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내 딸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오만한 여자가 아니라 뼈아픈 교훈을 겪으며 겸손과 감사함을 배운 사람이었다. 나는 집에서 쫓겨난 상처받은 여자에서 이제는 독립적이고 풍족한 여자가 된 나 자신의 여정을 떠올렸다. 나는 웃었다. 오후의 햇살이 내 정원을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우리 모두 마침내 배웠다고 생각한다. 그날 저녁, 나는 테라스에 앉아 계곡 아래 반짝이는 불빛들을 바라보며 이 놀라운 일년을 되돌아보았다. 나는 나를 당연하게 여기던 가족을 잃었지만 나를 소중히 여기고 존경하는 법을 배운 딸을 다시 얻었다. 내 휴대폰이 울려 생각을 끊었다. 아영이었다. 엄마, 그냥 잘 자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고마워요. 왜? 저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마워요. 제가 저 자신에게서도 보지 못했던 제 모습을 봐줘서 고마워요.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고요한 밤 속에서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수년 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완전한 충만감을 느꼈다. 민철 씨의 말이 옳았다. 나는 나 자신을 포함해 누구도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했다. 때로는 가장 큰 승리는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이미 행복해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다.